미중 패권 전쟁이 1쿼터가 좀 지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싸움은 미국이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명분도 가졌고 실리도 가지고 결과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무승부 상태로 지속이 되면서 평행선이 갈 텐데 분위기상으로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중국이 졌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 같고요. 중국이 생각보다 자기도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시작한 게임인데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갖고 있었던 히토류 카드가 굉장히 셌었다. 미국은 그 힘을 너무 과소평가했고 그렇죠. 본인의 테크에 대한 그런 과대평가,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런던 회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죠. 중국은 지금 25만 톤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게 전 세계 92%, 95%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8년 동안 준비를 찬찬히 해왔지만 미국은 엎어치고 매치고 하면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새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그 새가 지금 새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유효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니까 네, 이게 디플레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외수로 있던 것이 이제 내수로 못 돌리니까 그런 문제가 붕괴의 이유라 그러면 그거는 경제학적으로 푸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금융위기가 왜 중국에서 발생을 안 했을까 그럴 때 국가가 지네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헝따도 그것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망한다고 했지만 어찌 보면 한 번에 죽어야 될 것을 이렇게 계속 그 강심제 놓고 하면서 살리고 있는, 근데 살려가는데 언젠간 죽일 겁니다. 그 집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책임을 져주겠다고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헝따가 망하는 거는 기정사실일 텐데 지금 망하는 건 아니다. 은행이 그래도 지금 망하게는 안 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중 패권 전쟁의 경과는 어떻게 전개되고 또 중국 경제는 실제 이 패권 전쟁의 경과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더군다나 시진핑 실각설까지 거창하게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그 정치적 리스크도 한번 진단을 해보고, 특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게 중국의 첨단 산업이죠.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 신영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저번에 한번 나와 주셨는데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번 또 모셨어요.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하이에서 중국을 로컬에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신영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인상적이었던 말씀 한마디가 중국 자주 가시나요 했더니 네. 한국을 자주 옵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 기억이 남는데 본격적으로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어쨌든 한 20라운드의 게임이라고 했을 때 한 20라운드, 20도 그냥 상정한 거지만 100라운드 중에 1라운드 혹은 뭐 20쿼터 중에 1쿼터가 좀 지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표현 맞으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고 그 전까지는 워밍업이었던 것 같고, 예,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제네바 협상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승부가 난 것 같고, 지금 무승부다. 예. 뭐 히토리 때문에 중국이 이겼다 뭐 이러고 있지만 무승부인데 사실 기세로 보면은 미국이 기세 등등하게 시작은 했지만 오히려 좀 새는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제가 그냥 느낌으로 예. 판단하고 있는. 그럼 제가 굉장히 짓궂게 질문을 드려보면 네. 무승부라는 표현을 해주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복싱 경기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 네. 무승부는 아니고 어쨌든 누군가한테 승을 주긴 줘야 돼요. 네. 물론 지금은 게임이 끝난 건 아닙니다. 네. 20쿼터 중에 1쿼터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1쿼터까지만 보면 네. 그래도 누군가한테 승기를 준다면 누가 승리한 거라고 굳이 짓궂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짓궂게 주셨으니까 뭐 그대로 답변 드리면 네.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저는 중국이다라고. 예. 말씀하신 대로 싸움은 미국이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명분도 가졌고 실리도 가지고 결과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네. 근데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무승부 상태로 지속이 되면서 평행선이 갈 텐데 네.
분위기상으로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중국이 졌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겼다고 보기에도 네. 여전히 미국은 앞으로도 때릴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의 숨겨진 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는 무승부라고밖에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너무 좋은 진단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진단을 가지고 지금의 이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럼 박사님께서는 네. 이제 또 이렇게 보실 때 어떠신가요? 예.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질문 네. 주셔서 저는 미국이 이기지 못했다. 미국이 이기지 못했다. 다른 표현? 다른 네. 표현은 굳이 따지면 이기지 못했으니까 진 거다. 라고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저랑 근데 비슷한 진단이시네요. 예, 비슷한 예. 진단입니다. 예. 근데 뭐 근거를 몇 가지 들어보면 이게 외교적인 움직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와인잔 높이까지 맞추잖아요. 네. 근데 세계 여러 국가들의 정상급을 무역 협의를 하는데 백악관으로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과는 맞아요. 스위스에서 런던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부터가 저의 의견은 미국이 압도할 수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 갖고 있었던 히토류 카드가 굉장히 셌었다.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무역 전쟁을 시작했었는데 그 이후 중국이 상당히 많이 준비한 모습이다. 특히 이 자원의 무기화를 상당히 많이 준비해 왔고 히토류 채굴권은 물론이지만 히토류 소재를 제조하는 재련 공정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미국이 중국을 흔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미국 입장에서 이 밸류 체인을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면 모를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이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보다 자기도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시작한 게임인데,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실전에서는 훨씬 더 파워풀한 뭐 카운터 펀치가 됐건 네.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그들은 과소평가는 아닐지 몰라도 네. 어느 정도 제대로 평가했는데 미국은 그 힘을 너무 과소평가했고 그렇죠. 본인의 테크에 대한 그런 과대평가,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런던 회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죠. 두 개가 동일한 이 상호 교환이 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게 미국은 반도체고 중국은 히토. 네.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히토 그까짓 거 뭐 흙덩어리 몇 개 뭐 씻어 가지고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히토의 기술은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전까지 미국이 히토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 보류입니다. 네. 그것은 미국이 이번에 그 MP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상장 회사를 국유화를 시작을 했죠, 지난주에. 네. 그래서 국방부하고 JP모간 골드만삭스가 거기에 돈을 무려 알려진 거는 14억 달러를 집어넣어서 뭐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2028년까지 10,000톤 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25만 톤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국유화를 미국이 가장 싫어하고 중국을 가장 세게 욕을 하던 국유, 국가 자본주의라는 그런 틀 속으로 히토류의 밸류체인을 다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2028년에 10,000톤. 네. 그러면 중국은 80년대,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를 가지고 오염을 감수하면서까지 만들어낸 게 25만 톤. 그게 전 세계 92%, 95%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힘을 과연, 제가 그래서 아까 과소평가했다는 게, 그거는 일본도 당했고 2012년 초반에 네. 미국도 8년 전에 이미 당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밖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만하면, 네.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자신감, 그리고
뭐 정권이 바뀌었는지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준 영향과 그 결과값이 테이블에서 맞대응하면서 바꿔치기해서 또 H20도 엊그제 이제 재판매가 허용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엔비디아께. 그런 일련의 좀 이제 시리얼로 봤을 때는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8년 동안 준비를 찬찬히 해왔지만 미국은 엎어치고 메치고 하면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새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그 새가 지금 새된 것 같아요. 기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그렇게 되면 뭐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교수님의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받아서 조금은 더 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이 중국 경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중국 경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는 거죠. 우리 한국 경제 연구자로서는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진단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논리로 진단을 하면 자꾸 많은 분들이 저 사람 친중이야. 아니면 뭐 친중으로 갑자기 바뀌었어 이래 가지고 제가 요즘 열심히 미국 옷 입고 다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게 아니라 이런 진단하에 그런 것인데 이 여러분들도 댓글을 다실 때 혹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근거로 미국이 이기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근거로 미국이 이긴 것이라고 하시면 되죠. 근데 맞습니다. 우리는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죠?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저는 한국 편이에요. 중국 편 아니고 미국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그동안 중국을 너무 얕봤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말씀 주셨는데 제가 뭐 이 재련 공정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전문성이 없지만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마치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정제 산업에 굉장한 그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정제를 한다는 것은 원유를 수입해다가 석유 제품을 생산하고 그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하나도 버릴 게 없잖아요. 거기서 농약도 만들고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그 개솔린과 디젤은 일부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 드리려냐면 중국이 히토류를 재련하는데 그 원석 히토류를 캐내는 그 원석에서 이만큼 히토류를 재련하는 것이고 나머지 굉장히 많은 비중이 알루미늄으로 구성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환경오염 문제도 있지만 실제 이것을 재련을 하려면 알루미늄의 수요가 대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그 원자재 수요의 50% 이상을 중국이 가져가고 있으니까 사실 히토류 재련 능력이라는 면에서 이런 조건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단기간 안에 일본의 사례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단기간 안에 히토류를 독립적으로 생산하기는 어렵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향후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경과를 볼 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 그쪽 부분을 이제 그냥 말씀 주셨으니까 네. 히토류라는 게 이게 분리가 있고 그러니까 채굴이 있고 분리가 있고 재련하고 네. 완성품 만드는 데까지 가는 과정이 이제 기술적으로는 10단계가 넘는데 네. 간단히 말해서 4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알루미늄의 세계 최대 공장 그리고 세계 최대 수요처도 중국이고요. 그리고 히토류의 세계 최대의 채굴도 그렇고 매장량도 그렇고 근데 그보다 무서운 것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마운틴 패스에서 만들어낸 원석도 중국으로 가져오고 호주 것도 일부는 말레이시아로 가고 대부분은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95%라는 그 최종 상품이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네. 요게 박사님 네. 보시죠. 이게 감사합니다. 히토류로 만든 연구 자석입니다. 네. 예, 이게 중국 제가 우어롱띠엔슈라고 하는 모터 회사 갔을 때 만든 네네. 거고 예. 만든 것을 이제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가져온 건데 얘가 최종 상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애들이 이제 전기차에는 보통 3kg 들어가거든요. 네. 요 겉에 있는 12개가 히토로 만든 거고 안에는 이제 강철인데
이것을 모터에 들어가서 전기차에 200여 개가 들어가고 크고 작은 이런 모터 속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이, 그리고 우리가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속에는 관절마다 다 들어가니까 26개, 29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하면은 제가 중간 다 떼고 히토리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미국은 지금 10,000톤 정도를 거기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지차가 발생을 하는 게,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중국이 파는 것을 한 95%를 차지한다. 그래 25만 톤이면은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30만 톤이면 다 커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거기에 공급망을 다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원석부터 해서 알루미늄 처리까지 해서 다 있는 나라의 공급망을 3년 안에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합리적인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정말로 이쪽 밸류체인을 다 알고 있는 월드 클래스의 애널리스트도 다 알아요. 네. 근데 이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그까지 돌덩이가 뭐라고 이렇게 하던 분들이 요즘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미국이 국유화한다는 거는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근데 미국이 국유화하는 것이 왜 그럴까? 국방부가 왜 돈을 집어넣을까? 결국은 이것은 국가의 안전 그리고 국가의 국방하고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 네. 참 재밌는 게 이 정도로 오픈된 소스를 갖다가 미국은 그 전에 몰랐을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반도체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중국은 사력을 다해서 밀수도 하고 자체 공급망도 구축을 하려고 하고 또 뭐 사재기도 했고. 네네. 근데 미국은 이거를 사재기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사재기 안 했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밸류체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양이 보면 정확하게 중국의 지금 25분의 1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 100억대는 다 얘기해요. 인류보다 더 많아질 거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럼 언제 100억대가 될지 몰라도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 2, 옵티머스 젠 3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면서 그 속에 얘가 없으면 안 움직이는 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매크로만 얘기하고 메조도 모르고 마이크로는 더 안 보는 이런 시각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영 방송에서도 있고요. 네. 유튜브에서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까 이제 친중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중입니다. 제중. 중국에 살고 있고 중국에 살면서 제중하면서 지중을 하는 건데, 이런 걸 보다 보면 제가 항상 좀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네. 과연 한국에서 중국을 전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어떤 시각일까? 그러니까 모르면서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렇게 했구나, 뭐 아니면 중국은 이렇게 하겠구나. 근데 사실은 반도체도 그렇고 히토리도 그렇고 둘의 싸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상상을 초월하게 반도체를 밀수를 하고 있고, 이번에 미국도 이것을 밀수를 했죠. 태국과 멕시코를 통해서 이거를 밀수를 하다가 걸려가지고서 지금 미국도 망신을 당하고 있고, 로이터에서 썼어요. 그런 걸 보면서 국유기업도 만들고 국영기업화하면서 밀수까지 하는 것을 그걸 갖다 불법 뭐 우회 수입이라고 해도 중국이 볼 때는 밀수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네. 근데 우리 언론들은 굉장히 조용해요. 이게 객관성과 어떤 팩트에 대한 체크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박사님 우려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중국의 뭐 이비네 아니면 친중이네 하지만 이런 거를 전달하는 사람이 친중인가요? 아니면 해서 알아서 대책,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요. 미국에만 이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당할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일본이 전 세계 히토리를 35%를 수입을 해가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전기차에 이게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전기차를 안 만들고 휴머노이드 안 만들겠다면 모르겠는데, 휴머노이드 대체할 기술, 연구 자석을 휴머노이드에 집어넣을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냐? 그럼 전 모르겠어요. 지금 그쪽에 과학자분들이나. 네. 근데 미국조차 안 돼가지고서는 그 탄광을 국유화하고 예. 기술을 빼오려고 하고 네. 이것을 멕시코, 태국을 돌려서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네.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떤 그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전달을, 그러니까 그게 친중이면 제가 친중하겠습니다. 전 말씀 주신 대로 지중이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의 움직임, 그 미중 패권 전쟁의 경과를 명확하게 진단해야
그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를 제대로 전략을 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대로 이해하고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종류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뭐 친미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 안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구독자 우리 37만 구독자분들은 제대로 경제를 들여다보는 과정이라고 아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가 그냥 어림추산해 보면 지금 한 37만 한 3, 4천 명 구독자 중에 아마 한 3만 명 가까이는 아마 삼성그룹 임직원들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삼성전기에 얼마 전에 갔었는데 삼성전기가 이 히토류를 수입해서 부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그 담당하시는 그분이 제 구독자분이셨는데 역시 그 말씀을 주셔요. 미국이 이렇게 당했는데 중국은 이 자원의 무기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를 지금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말씀 주신 그 진단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 외교 정책이나 뭐 통상 정책을 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단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도 이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오히려 재중이신 대표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진핑 실각설. 일단 많이 그 질문 들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제일 모르는 분야에 대한 제일 많은 질문이 거기서 나오죠. 네, 예. 네, 그럼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알 수 있는 루트도 없고 위치에 아니하고 듣는 소스에 대해서는 아마 구독자분들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일부 매체들로부터 듣는 것이 많고 많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덕분에 저도 이제 좀 찾아보기도 했고 이렇게 근거도 있을까 뭐 하는데 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는 것이 맞다 그러면 뭔가 네.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정체적인 그냥 스탁 개념으로 딱 스탑된 상태에서 스탁으로 보는 시각이라 그러면 그거는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이 내려가건 아니면 제대로 그대로 있건 그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쪽으로 가서 이제 그 다음을 분석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내려가면 예. 어떻게 될까? 이게 실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네. 뭐 실각 때문은 우리한테 나쁠까 좋을까?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실각되면 좋은 예, 일이다. 예. 네. 그러니까 실각설은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이. 팩트가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네, 그쪽에서 그러니까 저는 해외 미디어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차피 2차, 3차 가공이기 때문에 저는 네. 믿지도 않고 그런 분들의 근거는 결국은 카더라일 그렇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원 소스가 어디냐는 것은 저도 모르겠고 일부 네. 이제 망명한 기자분들이나 망명한 뭐 학자들 그런 분들이 일부 이제 루트를 통해서 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그러고 데이터, 경제, 매크로 데이터도 다 가짜라고 불투명하다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정치 데이터가 제일 불투명하죠. 그 중에서도. 예. 우리나라도 작년에 12월 3일 날 계엄될 걸 누가 알았습니까?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걸 누가 알며 그것은 정보기관에서 있다 그래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유튜버로 쇄혈을 안 할 텐데 네네. 그런 정보를 갖다 1년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땐 뇌피셜 플러스 카더라 플러스 여러 가지 뭐 믹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분명한 거는 주변 사람들이 손발이 잘렸다는 것은 얘기를 하는데 부정하지 않는 거 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죠. 그 사람들이 잘릴만 해서 잘렸든가 그거 아니면 진짜로 안 잘려도 되는데 정적 때문에 그냥 손발이 잘렸든가. 후자라는 전제하에서는 그럼 어떤 변화가 있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보통 정치국 회의라는 것이 글자 수가 이제 거기서 이번에는 저도 미디어 보니까 손으로 받아 적는 것이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하고
나머지 정치 국원들이 받아 적는 것을 보면서 시진핑이 권력이 굳건하다 이렇게 분석하는 뉴스도 있고. 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 받아 적었으면 뭔가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중국을 진짜 모르는 게 예. 그런 회의 결과가 있으면 받아 적어서 나온 리포트가 중앙정치국 회의에 대한 요강이 나옵니다. 그것이 375자가 이번에 나왔어요. 6월 30일자로. 네. 근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음. 그 무슨 의미냐면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보통 700에서 800자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내용이 정치, 경제 쭉 얘기 나오는데 이번에는 내용 자체가 그 원문을 보면 그다지 내용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진핑에 대한 그 핵심, 당의 핵심, 뭐 영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퇴색이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게 실각의 증조라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은 좀 봤구나 뭐래도 이런 레터래도. 근데 그건 없죠. 네. 없고 이번에 정확하게 375장가 나왔는데 알맹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 그거는 이제 인민일보에 다 나왔으니까. 예. 보통 이제 그런 회의가 나오면은 중앙 그 선전부에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민일보라든가 신화사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 어떤 결따라 오는 걸로 보면 과거 같으면은 경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한 7, 800자를 적어서 이제 다 이제 공산당원들이 공부를 하죠. 그런 게 없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보는 야, 진짜로 뭔가 좀 약간 힘이 빠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근데 네. 그것이 이퀄 8월 달에 그 사람이 실각한다. 뭐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산당도 정치 스케줄이라는 게 있고 우리처럼 뭐 한 번에 이게 엎어가지고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그 사람들끼리 회의를 했고 북대 회의를 하고 하면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안에서 끝나는 거고 나갈 때는 다들 손잡고 나가서 그거는 대국민 담화가 됐건 아니면 이런 워딩이 됐건 나가서 발표가 되겠죠. 근데 그건 아직 2년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1, 2년 사이에 어떤 이유가 됐건 건강 문제가 됐건 뭐가 됐건 시진핑 주석이라는 사람이 사연임을 할지 안 할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당장 실각이라는 설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그냥 결국 자극적인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각이 되면 중국은 공산당은 끝났고 뭐 중국은 망했다 이렇게 갈 거면은 그거는 반성공한 건데 제가 판단하는 시진핑이 내려가도 공산당은 굳건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노선이 바뀌는 것은 왜 제가 아까 우리한테 좋다 그랬냐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가 시진핑을 갖다가 비난하거나 얘기할 때 가장 많은 예를 드는 것이 코로나 정책 실패 플러스 과거에 있었던 게임은 아편이다라고 해서 텐센트 찍어 누르고 그리고 알리바바 마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어떤 우리의 근거 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튜버들의 근거 자료로서 활용을 했는데 그것이 뒤집어진 게 이번 2월 달에 이제 민영기업과 협의회에서 다 불러들여 가지고 민영기업 다시 풀어주고 하면서 시장이 좀 좋았죠. 지금까지도 좋고 있고. 근데 이번 나오는 이런 그 시그널이나 아니면 이 프루브들이 결국 지향하는 건 뭐냐면 시진핑이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비난했던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그립을 꽉 잡고 휘두르는 거에 말하자면 더욱더 권위주의인 상황에서 독재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공산당 일당 독재가 아니라 사실상 시진핑의 1인 독재였던 일인 독재. 부분이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전환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보면 저는 그 이전에 있었던 후진타오나 강택민 시절에는 그 사람들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전문가 시스템이었거든요. 각 섹터별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예를 들어서 박사님하고 저하고 당파가 달라요. 네. 근데 박사님이 저를 좀 힘을 누구로 때리려고 그러면 박사님의 팀 스태프들이 훨씬 더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성과를 내면 백성들이 투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당내에서 그런 것을 판단을 할 때 이쪽 팀이 훨씬 잘했습니다. 그러면 파이가 1, 20% 커지고 저는 줄어들겠죠. 네. 그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던 것이 시진핑 이전이 2012년 이전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립을 내려놓고 아니면 풀어주고 내려가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것을 분석을 해야지 경제학적인 분석이고 투자라는 분석인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어요. 없고 그냥 나 실각하면 뭐 야, 어떻게든 난리가 나겠지. 뭐
근데 저는 실각이 우리처럼 우당탕탕거리는 실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있었던 실각설이 있을 때 그쪽에 박사님께서도 모두의 전화 말씀하실 때 시장이 움직이고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네. 없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사실이 참이면은 시장이 움직였어야 되고 이렇게 그렇죠. 거짓이면은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제가 판단할 때는 참이건 거짓이건 참이든 거짓이든 그럴 경우에 이게 참일 경우에도 우당탕탕 걸릴 일이 없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들의 지금 어떤 당 시스템이고 통치의 그런 제도라 그러면 시진핑이 내려가는 것도 우리 작년 말 연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질서 있는 퇴진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미 1년 동안 질서 있는 퇴진이 시작이 되고 있고 손발만 잘리고 있다 그러면 네. 그 손발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은 저는 이것이 우리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로 봤을 때 우리라는 것은 외국계 자본이라고 보거나 외국인 네. 투자자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올라가서 전문적으로 했던 그 시절을 보면 원자바오 총리가 했고 리커창 총리가 1기 때는 잘했죠. 그 시진핑하고 손잡고. 근데 1기 지나고 시진핑은 굳건하면서 2기 들어가서 리커창 총리를 견제하면서 지금은 리창이라는 옛날에 이제 상해 당서기가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이니까 조금은 결이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산당에 대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딱 엎어씌워서 보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이 흐름이라 그럴까요? 안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참이건 거짓이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과거에 봤던 5년, 10년은 좀 멀고 5년 동안 봤던 그런 이 시진핑의 이 힘은 빠지는 것이 우리한테 불리하진 않다. 네. 공산당한테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들의 문제이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 외교는 우리 투자는 경제는 봤을 때 미국하고의 싸움은 계속되겠지만 결국은 결도 좀 다른 게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빨간 물이 약간 좀 섞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예.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그 어려운 질문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심껏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시진핑 실각설의 근거로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뽑고 있죠. 하나가 말씀하셨던 실권, 그 군부를 숙청하고 있는 절차.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반론은 그 숙청하는 것이 실권의 군부를 숙청하는 것이 시진핑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설도 있죠. 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군부 숙청만 가지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의견 하나. 두 번째, 공개 활동을 많이 자제하고 있고 또 건강 이상설도 상당 부분 돌고 있다. 이게 또 하나의 근거인데 근데 공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브릭스 회의 안 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뭐 그 외에도 뭐 이재명 대통령과도 통화하고 트럼프와도 통화를 하고 뭐 여러 공개 활동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실각설의 근거인데 실각설이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도 또 상당 부분 무게가 실려요. 세 번째가 가장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앙 결책 의사결정 기구를 새롭게 설립했죠. 그러니까 새롭게 설립했기 때문에 시진핑의 어떤 단독적인 권력을 분산시키는 뭔가 하나의 의사결정 기구를 만드는 과정. 이게 좀 무게를 좀 실어주는 것 같아요. 저의 의견은. 근데 여기서 저도 실각설이 근거 있다 없다 이걸 논하기보다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4연임까지는 하고 뭐 하더라도 5연임, 6연임, 10년임까지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나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럼 언젠가는 질서 있는 퇴진이든 실각이든 있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알 수 없으나 근거는 상당 부분 있다고 말씀 주셨고 그러면 이게 질서 있는 퇴진이 진행 중인 것인지 말씀 주신 대로 아니면 정말 실각 절차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으나 지금의 시진핑 독재 권력 체제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유리해지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참이건 거짓이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참이고 거짓이건 그 나라의 내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그 결과값만 어떻게 될지 진행은 어떻게 될지 분석을 하는 건데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그것이 틀릴 수 있고 맞을 수 있겠지만 근데 너무 그 사람이 올라 있건 내려가건 간에 그것이 우리같이 우당탕탕하면서 이게 정권 교체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쪽은 정권이 교체된 적이 지난 80년간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람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죽고 그렇죠. 살았던 거죠. 네. 그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저것이 이 정권 교체가 된다. 시진핑 정권이 교체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시진핑의 정권이 아니라 공산당의 정권이라고 보면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15년 동안 12년 동안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다음번에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누군가는 올라올 텐데 그 사람도 공산당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산당이 밀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시진핑 들어와서 더 경직되고 더 자율 노선을 걷다 보니까 미국하고 더 부딪히는. 근데 그것은 미국이 힘을 가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미국이 힘을 안 가했어도 중국몽이라는 걸 행사하려고 그랬고 중국판 마가를 갖다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결국 트럼프랑 똑같죠,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메리카를 위대하게 이 사람은 중국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말이 결국 중국몽인데 똑같아요. 근데 네. 이 사람이 하니까 공산당이 하는 거고 이건 네. 독재고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하니까 이것은 또 다른 어떤 결다르게 봐야 되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자기 네. 나라의 위대함을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려갔을 때 그러면 공산당이 내려가고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파 8개 중에서 뭐 구사막사라는 데가 있는데 걔들이 집권을 할 거냐? 헌법에 그렇게 안 돼 있죠. 걔들은 일당 독재가 헌법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올라왔을 때 그러면 열까 닫을까? 그 전에 닫았고 이렇게 좀 전제 독재처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밀려났다고 믿는 다음번에 이 받는 후임자들 같은 경우는 더 시장을 풀어줄지 외자를 더 열어줄지 저는 확률적으로 연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시장도 열릴 거고 그것이 트럼프가 찍어 눌러서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당위성 때문에 시진핑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정책과 대외적인 개혁과 개방 정책이 더 풀어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사님? 예. 그러면 우리는 더 좋게 봐야 될까 나쁘게 봐야 될까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좋게 봐야 된다고 믿는 거 그것이 이제 결이 다른 거라 그러면 결과는 뭐 나중에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중국의 최근 그 근현대사를 통틀어 한 80년 정도를 지켜보면 이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1인 독재 체제를 이렇게 강하게 가졌었던 사례는 상당히 없는 거라고 지금 현재 볼 수 있으니까 예. 그 수준보다는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뭐 그런 체제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한번 가늠해보고 어쨌든 시진핑이 뭐 10여 님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이를 고려했을 때 그죠? 지금 거의 65세 정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대략 72세, 72세입니까? 3세. 예. 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연배가 있으시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오요님까지 생각할 수는 없고 언젠가는 질서 있는 퇴진이 됐든 실각이 됐든 있을 거라고 본다면 네. 향후 여러분들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더 나은 체제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한번 개념하시면 어떨까? 저도 그렇게 현재로선 가늠하는 것이 더 네.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진핑 실각설까지도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중국 경제 그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됐었는데요. 미국 2분기 GDP 증가율이 5.2%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좀 디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중국의 경우 자 중국을 놓고 정말 많은 분들의 그 의견이 분분한데 한국에서는 중국 붕괴한다 붕괴론 아니다 중국은 초강대국으로 가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것도 이제 직구된 질문이시라고 보고 네, 그냥 직구된 질문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붕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 모르는 거고. 몰라도 너무 모르고 네. 그 정도로 몰라도 되나.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목적이 있죠. 그 근거는 저도 뭐 옛날부터 뭐 깊은 공부를 안 했어도 참 얕은 공부로 많이 한 편이 있는데 중국 붕괴론의 시초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 2001년도에 고든 창이라는 이제 미국의 변호사 겸 뭐 극우 인사죠. 그 사람이 썼던 책이 이제 콜랩스 차이나라는 책이 있고 그로부터 시작돼서 폴 크루그만 교수도 그렇고 뭐 많은 주장들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노벨상을 타시고 했던 뭐 크루그만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대고 하는데 그런 붕괴론의 가장 원점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몇 명이 있는데 뭐 거의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근거도 없는데 제가 왜 이제 그 중국 붕괴론이라는 게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89년에 있었던 육사 그 천안문 사태 네. 그 뒤로부터 위기가 있었죠. 근데 시간이 좀 된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9년에 천안문 사태도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시작이 됐던 거고 88년에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숫자랑 비슷합니다. 88년 전후해 가지고 18% 19%씩 인플레이션이 매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동구가 찌그러지고 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을 겪은 중국에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그들이 고민을 했던 것이 러시아처럼 정치와 경제를 다 풀 거냐 아니면 완전히 닫을 거냐. 근데 중간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붕괴론이라는 것이 이제 잉태가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론적인 체제를 거친 것이 이제 아시아 위기를 겪으면서 97년, 98년에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국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거기서부터 갈립니다. 중국을 모른다는 것이 중국은 이것도 이율배반적인 건데 중국이 가진 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GDP, 그러니까 전체 GDP가 100이라고 봤을 때 국가가 가진 것이 과거엔 100이었지 않습니까? 네. 개혁개방 이전에는 모든 네. 것이 국가 거였고 개혁개방되고 나서 90년 말까지 가면서 민영 경제라는 게 생기면서 개인 지분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기업 지분이 올라갔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중국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 국가의 GDP의 40%가 넘습니다. 그 얘기는 이퀄 뭐냐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얘기죠. 땅을 팔아먹건 은행을 돈을 떼건 그렇지. 찍어내건. 예. 미국은 국가가 가진 부가 마이너스죠. 우리나라는 뭐 그 중간에 있을 겁니다. 네.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나라가 사실은 북한이라고 정부는 북한이겠죠. 이제 중국은 그 다음인데 그것을 너무 간과들을 하세요.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융위기가 와도 국가가 테이크하고 일부러 시장으로 뿌리거나 외자에 의존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97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우리는 당했지만 중국은 안 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붕괴론이 금융사에 대해서 있을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것이 제 의견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IMF에서도 얘기하고 IMF에서 얘기할 때 부채 문제는 얘기하지만 국가가 망한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사이를 우리는 동일시하는 거가 있어요. 음. 그리고 프린스턴이라는 데서도 연구를 했던 것이 중국이 왜 금융위기가 안 오느냐. 국가가 가지고 있고 국가가 테이크할 것이 많기 때문에 헝따 사태가 있을 때도 걔들이 가지고 있는 2조 위안 400조 원 정도 되는 채권하고 빚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 정도를 갖다가 뿌렸을 경우에 예를 들어 국유은행 한 10개만 잡고 쫙 뿌렸을 경우에 국유은행들이 망하겠습니까? 걔들이 BIS 비율 전부 다 13%씩 되는 애들인데 그렇게 보면 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다른 얘기고요. 망할까에 대한 정말로 경제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를 걱정할 게 아니라 그 나라는 망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망하는 건 딱 하나겠죠. 내부적인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정말로 엄청난 그런 폭동 뭐 아니면 소요가 일어날 경우는 그거는 쿠데타 같은. 그거는 모르는 거죠.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산당 안에서 도는 정권이 이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사회 통제력 지금 중국의 국방비보다 치안 비용이 훨씬 더 높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전 세계를 경영하기 위해서 국방비가 지금 1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지만
중국은 2010년부터 치안 비용이 국방비를 초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카메라 설치되고 전국에 지금 카메라가 설치가 된 것이 30억 대 정도 돼요. 그러면 그렇게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어디 모여가지고서 우리 옛날에 태극기 찍듯이 찍고 뭐 중국을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것을 무너져야 된다고 밖에서 붕괴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고든창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엊그제 입국했다고 제가 뉴스에 났어요. 그 누구죠? 탄 무슨 교수인가요? 공항에서 막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환대하고 이러는 걸 봤는데 네. 그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붕괴론이 아니라 중국이 어렵고 문제가 많고 이거는 제가 더 잘 압니다. 중국은 문제 무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제를 시간을 가지고 풀어가는 그 중국의 그 집권 세력 공산당의 스타일도 살고 보면서 알고 코로나 때 어떻게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코로나 때 상하이에서 식구들하고 200끼를 집에서 연속으로 먹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가 갈리죠. 네. 주변에서도 많은 욕을 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카메라가 30억 대가 우리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디 길거리로 나가서 뭘 할 용기는 저는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주변에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면 우리 과거에 저도 8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민주화 많이 참여를 했고 돌도 던져봤고 친구들도 많은 고통을 겪었고 했지만 지금 저쪽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91년에 소련이 망할 때 소련은 두 개를 다 풀어줘가지고 빵도 자유도 줄게라고 했다가 능력도 안 되는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는 두 개를 다 해가지고 정치도 망가졌고 빵도 못 줬기 때문에 소련은 발트 3국으로 찢어지고 우크라이나가 찢어지고 지금은 전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똑같은 일을 89년에 당했고 그때 하나는 풀어줬고 하나는 포기했죠. 하나 네. 풀어준 것이 바로 빵에 대한 경제에 대한 성장은 계속 간다. 그래서 인플레 잡고 그 다음부터는 두 자리로 계속 성장을 해서 우리가 보는 중국의 경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권위주의는 포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권위주의가 폭압적인 남미 정권이나 어떤 북한 같은 그런 폭거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사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 곳에서 분명히 고초를 당한 중국 인민들은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14억 중에서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몰라도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성취를 테이크하는 대신에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그 권리는 스스로 저는 나간 분들 말고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파룬궁이니 아니면 지금 이제 그런 분들 말고는 그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아는 거예요. 이걸 균형을 잡고. 그래서 중국을 제가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저는 이 딱 그 세 가지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거는 안보와 안정입니다. 그게 깨지는 순간에는 천안문 사태가 다시 재발해도 돼요. 중국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안보를 깨거나 안정을 해치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정권보다 더 강압적으로 할 겁니다. 그것은 통일하고 똑같은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주의 같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소련의 원조 공산당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중국에 대한 공부가 덜 된 거고 네. 제가 이론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공산당은 안보와 안정이 최우선시되고 그 다음은 민족주의를 섞습니다. 그래서 네. 민족에는 56개 소수민족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플러스 마지막이 경제입니다. 네. 그래서 안보와 민족과 경제, 이 안민경이라고 할게요. 이 안민경을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은 뭐냐면 점진적인 정치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전인대도 하고 하면서 소수민족의 목소리도 듣고 지금은 기업가들의 목소리도 듣고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체제를 운영을 하는 것 자체를 그 나라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뭐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망하거나 붕괴될 논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붕괴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중국에 와서 한 달만 살아보시면 그 나라가 붕괴가 될 나라인지 아닌지에 대한 건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예, 물가가 시장 물가가 어렵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돈 없는 거는 맞아요. 제가 볼 때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유효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니까 네. 이게 디플레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외수로 있던 것이 이제 내수로 못 돌리니까 그런 문제가 붕괴의 이유라 그러면 그거는 경제학적으로 푸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다른 거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경제적으로는 백성들이 그쪽 분들은 아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부유했던 적이 없다는 거는 그분들 스스로도 얘기하죠. 근데 배가 아프긴 하죠.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이제 다른 문제 같고. 그래서 네. 저는 붕괴론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말씀이 길어졌는데 90년대에 있었던 게 왜 안 망했을까? 그리고 금융위기가 왜 중국에선 발생을 안 했을까? 그럴 때 국가가 지네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헝따도 그것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망한다고 했지만 그것을 한 번에 쇼크요법으로 하게 되면은 진짜 국가도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들은 국유기업과 국영기업과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에서 틀 잡고서 천천히 하면서 어찌 보면 한 번에 죽어야 될 것을 이렇게 계속 그 강심제 놓고 하면서 살리고 있는. 근데 살려가는데 언젠간 죽일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오면은 바로 구조조정 들어가고 화의 들어가고 법정 관리 들어가서 청산하고 털어서 다른 기업에 넘겨야죠. 네. 거기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던 말건 간에 그러면 받는 사람은 NPL로 그런 난퍼포밍 론으로 해가지고 받아서 나중에 구조정해서 비싸게 팔아먹지 않습니까? 네. 그 나라는 그게 안 되는 나라예요. 예, 그것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정부가 구조정의 가장 큰 주체고 그러면서 그것을 조금은 3년 5년으로 벌려서 집을 다 짓게 하고 결국은 끝단에는 누가 했습니까? 집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책임을 져주겠다고 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헝따가 망하는 거는 기정사실일 텐데 지금 망하는 건 아니다. 네. 네, 은행이 그래도 지금 망하게는 안 한다. 네. 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1년의 GDP가 지금 거의 19조 달러가 되는 나라의 정부가 40%가 집거라 그러면 거의 20조 달러에서 자기게 8, 9조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계속 캐시플로우가 있는 나라인데 그것을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나라의 특성이죠. 국유기업은 사실은 제 나라 때 관중이 만든 제도거든요. 국유기업이라는 게 2600년 된 제도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재밌게 엊그제도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은 그 히토류 가지고서 지금 그 마운틴 패스를 국유화하려고 하는 게 이제 시작됐죠. 네. 그러니까 2600년 동안 했던 노하우가 쌓여 있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예, 재중이 있다 보니까 지중도 되고 지중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하나 하는데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아, 너무 좋고요. 말씀 주셔서 중국 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좀 말씀 속에서 충분히 캐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제가 어쨌든 이번엔 잠깐 토론자로서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보고 있는 중국 경제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근데 제가 잘못 보고 있다면 한번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네. 망하는 게 아니라 네. 고성장하던 중국이 중성장하고 있다. 네. 그리고 어쩌면 장기적으로 저성장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전 맞는 것 같고요. 분명하시죠. 예. 그리고 중성장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때 14%대 성장했잖아요. 그러다 지금은 5%대 성장이라고 가정하고 뭐 조만간 4%대로 내려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GDP 벌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 GDP 규모가 여전히 5%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네. 사실 우리나라 GDP 규모에서 1% 성장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네. 그거마저도 사실은 부러운 일인 거다. 그러니까 GDP 규모 면에서는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지만 1위 미국은 대략 한 1, 2%씩 평균적으로 GDP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또 중국의 GDP도 2위국이지만 증가율로 보면 5% 정도 되니까 사실 GDP 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 대등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왜 망한다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를 둘로 구분해 보면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구경제와 신경제로 구분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구경제를 보면 망하는 것 같아요. 구경제만 보면 부동산 뭐 아니면 뭐 부채, 지방정부 부채, LGFB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너무나 망하는 것 같지만 중국 경제의 신경제를 보면 우리 2차 전지, 전기차, 뭐 자동차 산업, 로봇, 뭐 AI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중국의 과잉 생산이라고 지적할 만큼 중국은 대량 생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서방 강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대량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할 만큼 그 중국의 생산 규모나 이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파워가 생산성이 위협적이기까지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국 GDP의 일부가 국영제고 일부가 신경제니까 이게 믹스돼서 마치 중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영제만 보면 망한다고 생각될 뿐이지 네. 신경제를 보면 사실 위협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개가 갈아 끼우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어. 이제 과도기고 전통 경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은 그 전통 경제가 중국을 두 자리를 끌어올리면서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네. 역할을 다했고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가야 되는 애가 네. 그 뿌리가 너무 깊었고 그 뿌리는 공산당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조절을 해도 여전히 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고구마 줄기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끌어내면은 이게 썩어서 속에서 다른 문제를 잉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끌어내면서 끊어지지 않고 이제 끌어낸다고 봤을 때는 국영제도 시간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그들의 전략. 그래서 부동산도 지금 4년째 그리고 이제 5년 차로 접어들고 있죠. 그렇죠. 예. 하지만 부동산에 한 가지 이제 더 보십사하고 제가 권유드리는 것은 전체 경제 사이드에서 부동산 관련 업종, 특히 이제 부동산의 GDP 포션은 지금 6%대로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높을 땐 두 자리가 넘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내리막길을 겪고 있고 그 대신 말씀하신 신경제 사이드에서는 계속 이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네. 결국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게 경제라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갈아 끼우는데 이것이 5년짜리나 4년짜리 정권이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중국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보는 시각은 4년 내지 길어야 뭐 8년, 네. 우리나라 같으면 5년. 예. 근데 대통령이 바뀌면 10년 정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못하면 다시 다른 정당으로 넘어가고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타임 호라이즌은 5년에서 10년인데 그쪽은 그래서 지금 2035년 계획도 내년에 나올 것이고 2050이 됐을 때 국가의 모습이 어떤지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이라 그러면 속도의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말씀하신 대로 고성장이 중속으로 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문제라든가 기획 뭐 어떤 그 상실 문제 이런 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신경제에서 지금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이 로봇이 과연 AI가 과연 AI와 로봇이 섞였을 경우에 그러면 이건 농민공이나 청년들한테 어떤 피해를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많이 토론이 되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스스로 결정을 하고 우리도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만 그것을 야 니네 그것 때문에 망하겠다 이런 시각도 문제인 게 우리나라는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지금 하겠다고 해서 AI에 100조 투자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청년 일자리 더 줄어드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거기서 나오는 생산성의 효율의 증가의 총량의 합이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 마이너스 효과의 총합보다 크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쪽을 가려고 중국은 그 계획을 갖다가 이미 2018년에 세웠어요. 2017, 8년에 세웠고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이제 AI 관련된 것도 2021년에 이미 큰 틀에서 AI 헌법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었고 제가 그걸 보면서도 미국은 워낙에 우리랑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고 보니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는 그렇게 보지만 중국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을 섞어서 보니까 저거는 분명히 저것도 아무것도 없을 거야 가짜일 거야 하지만 딥시기라는 애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생산성이 많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수치가 없지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국영제 그리고 전통경제 쪽에서 케어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진짜 사람하고 가짜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게 중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전통경제에서 케어하지 못하고 전통경제가 찌그러들면서 버려야 하거나 아니면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과 아니면 이제 50세가 넘은 이런 중년 이상의 실업이죠. 그런 부분을 지금 케어할 국가의 아까 말씀드린 여력은 있어요. 국가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가 레거시고 또 내부에도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 간에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게으른 뭐 나태한 노동자를 만드는 것이 걔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하지만 그들을 케어 못하면 이런 가짜 사람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뒷다리를 이 사람들이 잡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인 동란이 일어나건 폭동이 일어나건 왜냐하면 굶는데 참을 수는 있지만은 배 아픈 건 못 참는 게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케어를 해줘야 되면은 누가 해주냐? 사장이 해주거나 뭐 나라가 해줘야죠.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아마 이제 시작할 것 같아요. 그게 작년부터 조금씩 변화가 됐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도 변화가 시작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다 보면 그들이 조금은 더 이제 그 가짜 사람은 진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그리고 깊은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가 매일 보고 다니고 있는 것이 그쪽이기 때문에 AI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은 거기서 기업 탐방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쪽은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생태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로봇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의 테슬라와 딥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뭐 구글이라든가 또는 피규어라든가 이런 쪽 얘기하실 때는 굉장히 초항하면서 보세요. 이러면서 중국에 와보시고 그런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유니트리가 싸우는 거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북경의 로봇 마라톤 가서 보고 그리고 4월에 있었고 5월 달에 있었던 것이 항저우에서 있었던 격투기였습니다. 6월 말에 있었던 그 축구 대회 세 가지가 결이 어떻게 다르냐? 마라톤 할 때는 리모컨을 가지고 뒤에서 달려가면서 그 로봇이 쓰러지지 않도록 리모컨에서 그렇게 달려갔어요. 5월 달에 있었던 격투기에서는 리모컨 플러스 음성 인식 플러스 비전까지 같이 작동이 되는 로봇을 봤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정말 한 달 사이에 룰을 바꿔서 이렇게 하니까 룰을 바꾸는 거는 협회 측이나 주최 측의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그걸 하라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축구 대회 할 때는 사람의 리모컨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축구들이 알아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기서 맨날 피지컬 AI는 여기 있는 전문가들도 말로만 하세요. 한국의 피지컬 AI가 되는 로봇을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에 있는 거고 현대 거지만 하지만 중국에 있는 제가 20개가 넘는 로봇 회사를 가면서 느끼는 것이 거기서는 쓰러지고 엎어지는 것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쓰러지고 엎어지는 거 안 보여주고 말로만 해요.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AI가 되고 그러니까 와서 보시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허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 기술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시면 더 분발하고 더 노력해서 그렇죠. 뭔가를 하겠다는 답이 나올 텐데 안 보면서 유니트리를 갔다가 제가 4번 갔어요. 딥 로보틱스라는 데는 3번 갔고 상해에 에지봇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북경에 있고 도봇 그다음에 은하 통역이라는 로봇 그런 데를 제가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거기 로봇 회사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큰 스피커를 가지신 분들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공영방송에서도 하는 게 로봇 쓰러지면서 팔다리 다 잘리더라. 그게 마라톤 맞아요. 그 제 영상에도 있고 저도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달 사이에 변해가고 그러면서 걔들이 그런 걸 가지고 쇼잉을 하는 이유가 뭘까? 개망신 당할 줄 아는데 왜 할까? 보여주고 사회 저변을 넓히고 그러면서 펀딩 받고 국가 돈 들어가고 돈 들어갈 테니까는 들어올래 들어와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로봇에 다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미중의 싸움으로만 보는 것을 그렇죠. 그쪽에서는 이미 다 들어가서 이거 만든 회사가 전 세계에 이 연구 로봇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그 공장장하고 제가 3시간을 공장을 돌면서 봤던 것은 걔네들은 전기 로봇 우리 그 전기 뭐라 합니까? 청소기죠. 예.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그 속에도 이게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지를 떼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토리대로 보고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보고 근데 걔네들은 중국 사람들은 로봇 속에 반도체가 들어가고 히토리가 들어가고 이것이 랩에서 연구실에서 팹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미국이 제일 잘하겠죠. 원천 기술이 있고 네. 근데 팹에서 그다음 어디로 들어갈까요? 팹에서 샵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랩에서 팹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랩에서 팹으로 들어갔다가 팹에서 공장에서 들어가서 샵으로 가서 샵에서 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저는 이쪽이 응용이라고 보면 네. 중국은 이미 로봇을 가지고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네. 쓰러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찢어지더라도 하고 있는 걸 보면 와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 답을 알 텐데 좀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 답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현타라도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네, 제가 조금은 더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도 좀 교수님 덕분에 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벌써 1시간 넘게 저희가 항상 중국 경제에 대해서 또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다뤄봤는데 마지막 말씀 속에서 담긴 그 주요한 내용이 중국이 뭐 수요가 줄어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디플레이션 늪에서 당장 빠져나오긴 어려워 보이고 또 극단적으로는 헝다가 망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지금 망하는 게 아닐 뿐이 그렇게 구경제적인 측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 맞고 진짜 사람이 지금 배고프다라고까지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가짜 사람 소위 말하는 이 신경제 영역은 세계 경제를 위협할 만큼이니까 그렇게 바르게 중국 경제를 지각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대응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순간 아닌가 저도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넘게 토론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